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 정말 매서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세미 한파가 시작됐는데요. 세미 한파 뜻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의 추위를 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뜻하는 세밋과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인 한파의 합성어입니다. 이번 세밋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50명 추가됐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늘어나면서 792명까지 발생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말연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 압박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휴가 낀 지난주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출이 무려 5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확진세가 빨리 누그러들어서 3단계 격상으로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애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총 예산도 9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가 됐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3차 재난지원금 9조 원 규모인데요. 애초 논의했던 그 규모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준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애초 논의했던 규모는 3.5조 정도죠. 예. 실제 내년도 예산안이 550조가 넘는데 그중에 3.5조니까 너무 작다라는 지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연말에 지금 방역 단계도 강화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굉장히 결정타가 됐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총 9.3조 정도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든데 빠졌다라는 의견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전체 280만 명에게 영업 정지가 된 데는 300만 원, 영업이 제한된 데는 200만 원. 예. 그다음에 연 매출 4억 이하 작년 기준입니다. 예. 그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게 증명되면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영업 제한이 200만 원, 영업 금지 200만 원, 영업 제한이 150만 원, 매출 감소 1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게 거기에 비해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뛰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데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고 예.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이 대책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은 것, 이 지점은 계속 제가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그 3.5조 원일 때는 굉장히 적다 이런 말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9조 원 규모라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걸까요? 예, 아무래도 3.5조보다는 3배 수준이니까 예. 도움은 되죠. 예. 왜냐하면 200만 원 받고 150만 원, 100만 원 받던 분들한테 300만 원까지 주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요즘은 택시기사님들도 손님이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기사님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니까 100만 원, 예. 법인 택시기사님들은 5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경제위기에는 택시기사님들 그다음에 고용 안정이 안 돼 있는 프리랜서라든지 비정규직 예.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 일감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분들에게도 예전에 지원을 받았으면 50만 원, 지원을 안 받았으면 1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2021년 예산에 통과됐을 때는 3.5조 정도이고 예. 주로는 영업 정지, 영업 제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예. 상황이 급속도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 수혜 대상층도 훨씬 늘어나고 금액도 9.3조까지로 늘어났다. 예.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드는 게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3.5조에서 9.3조로 늘어난 건 다 환영을 합니다. 300만 원, 200만 원 받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 당장 임대료가 지금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도 밀려 있는데요. 근데 그거 받아서 임대료 내면 끝나버린다. 오히려
그 경제 활성화 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방식이 더 좋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적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올해 내내 우리 국민들 모두 힘들었는데 예. 특별히 어려운 분들만 돕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생산 유발 효과가 2배 정도 있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어려운 분들에게만 주다 보니까 예. 그게 소비나 생산으로 연결은 안 됐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줬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끊임없이 지적이 되는데 예. 저희는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급하니까 9.3조는 빨리 연말 연시에 지급하는 게 맞다. 예, 예. 피해 보는 분들에게. 그리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날을 전후해서 전 국민에게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긴급히 전 국민적 토의가 필요하다. 예. 근거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IMF하고 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3%밖에 되지 않는 가장 OECD에서 재정이 건전한 나라이다. 예. 그런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부채가 많은데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GDP 대비 10% 안팎, 20%까지 돈을 쓰는데 한국은 3%밖에 안 썼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가 부채 대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여전히 건전하니까 한 설날 전후에서 10조 정도를 쓰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한데요. 예. 그러면 GDP 대비 국가 부채는 0.5% 정도만 늘어납니다. 근데 IMF나 OECD는 GDP에서 한 1%만 돈을 써도 경제 성장 효과나 GDP 유발 효과가 예, 예. 2, 3% 오히려 두세 배가 생긴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일단 9.3조는 정말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빨리 지급하고요. 설날 전후에서 이 정말 1년 내내 고생했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줘서 경제로 확 살리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의견을 저희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좀 정리해보면 1차 때는 보편적 지원을 했고 2차는 네,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3차는 그동안의 어떤 그 효과를 봤을 때는 보편적 지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지원을 설 그 전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미 통과된 걸로 막 논쟁을 해봐야 예. 저는 이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봅니다. 뭐 다들 의견이 다르시잖아요. 사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요. 예.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도 보면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압도적 찬성. 그런데 대략 보면 선별해줘야 된다고 보편적으로 줘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반반씩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 주장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어쨌든 9.3조로 대폭 늘어나는 건 잘한 일이고 당사자들 또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를 살리는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외에 어찌든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고 또 온 국민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겨울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마스크 비용도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설날 전에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 중산층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애청자들이 제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한 번 더 우리가 설날 전에서 한 번 더 지급하는 게 어떠냐라는 토의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10조 원 정도면은 조금 전에 그 GDP 대비 그 국가 부채 비율로 따졌을 때는 10조 정도면 가능하다인데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4차 지원금을 하게 되면 10조 원이 훨씬 넘어갈 텐데 보편적 지원을 하게 되면 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 지급해야 된다 이런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재난지원금이 14.3조가 들었습니다. 그때 다들 기억나시죠? 5월 달에 1인 가구 2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드렸잖아요.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14.3조를 그대로 드려도 GDP 대비 우리나라 GDP 현재 1,900조에서 200조 사이입니다. 그에 비하면 14.3조면 0.5%에서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여전히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IMF랑 OECD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근데 이제 14.3조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면 예를 들면 1인당 20만 원에 4인당 80만 원으로 약간씩 줄이면 10조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조를 제시해봤는데 그러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0.5%만 늘어나는데 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걱정은 되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다만 이렇게 경제로 활성화해서 돈을 쓰면 그것은 경제 성장률이나 GDP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이제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네, 그 부분은 역시 우리 국민들이 설날 전에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한 번은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번에 9.3조 가지만 우리 애청자님께서 잘 생각해보시면 대부분 영업정지, 영업제한, 매출이 감소한 중소상공인들한테만 갑니다. 예. 또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프리랜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택시 100만 원, 법인 택시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돈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소비로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예. 이분들은 대부분 임대료나 일린 빚, 이자 같은 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수정 보완이 한번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해서요. 예. 저희가 잠시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괜찮은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자, 이슈 인터뷰 시간.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애초 그 계획보다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총 예산도 9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가 되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소장님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3차 재난지원금 그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금 종류가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는데 누가 100만 원 받고 누가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이 금지된 데가 300만 원입니다. 예. 저번에 이분들이 200만 원 받았는데요. 이번엔 300만 원이다.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입니다. 예. 당연히 됐다라는 의문이 스키장이나 썰매장 같은 데 있었던 소상공인들 어떻게 되냐. 예. 뭐 식당이라도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 금지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분들은 영업 금지랑 똑같다. 그래서 스키장이나 썰매장 등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은 300만 원을 같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200만 원은 영업이 제한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청자님들이 요즘에 9시 전면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주 한잔 하다가도 예. 대부분 그게 식당, 카페, 저도 얼마 전에 머리 깎았는데 8시 55분 되니까 이용사님이 얼른 나가달라는 거예요. 머리를 빨리 깎으시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미용실,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대형마트는 당연히 지원 대상이 아니죠. 예. 소상공인들만 받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은 보통 기준 우리가 상식대로 알아놓으시면요. 매출이 10억에서 50억 이하이고 예. 고용 인원이 5인에서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감소한 분들은 1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업 금지나 영업 제한은 아니지만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동네 슈퍼라든지 편의점 같은 경우는 밤 늦게도 하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저희가 매출이 감소했을 것이거든요. 예. 다만 작년도 매출 기준이 4억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억 이상이면 못 받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편의점 같은 경우와 담배라든지 종량제 봉투 같은 거 팔아가지고 예. 국민들이 세금을 대신 내는 거잖아요, 그게요. 예. 근데 매출이 4억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기준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941번님께서는 학원들은 전부 지원하나요?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예, 학원들은 집합 금지 업종이었잖아요. 예. 제 주변에서도 학원 강사들 전부 다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300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예. 학원 선생님들 중에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분들은 예전에 지원을 저희가 정부에서 올해 유차 때는 최대 150만 원, 그다음에 2차 때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는 것이고요. 근데 올해 지원을 못 받았다. 예. 그러면 프리랜서 분들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좀 포탈을 치시고 그러면 어차피 정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적극적으로 신청도 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올해 견디다 못해서 폐업 결정한 분들도 많으신데 이미 폐업한 점포들은 지원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영업 금지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2.5단계 때 상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했다면. 예. 근데 다만 이미 폐업해버린 분들은 1인
1인당 50만 원씩의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요? 예, 매우 작지만 예. 그래도 지금 한푼이 아쉬울 때 알바 자리도 얻기 어려울 때 이런 돈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업할 때는 또 이렇게 시설 철거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 이것도 예.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최근에 널리 알려져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폐업하면 무조건 원상복귀를 요구합니다. 건물주들께서. 예. 장사 망해갖고 폐업하는 건데 원상복귀에 또 몇백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시설 철거 자금 지원 200만 원까지 하니까 그분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원금은 그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자동으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은 다 자동으로 통보가 되잖아요. 예. 심지어 매출이 줄어든 것도 요즘 국세청에서 대부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매출이 줄어든 것만 감소되면 예전에는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프리랜서들은 25% 매출이 줄어든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탈락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탈락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을 따지지 않고 빨리 주는 거잖아요. 그 장점을 저희는 설날 전에 살려보자는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근데 소상공인 매출은 매출 감소폭을 따지지 않고 매출이 감소한 것만 입증되면 바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뭐 얼마가 줄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줄었다는 것만 나오면?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들은 25% 줄여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이미 받은 분들은 그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고요. 이미 등록이 됐으니까 금방 나오겠죠. 다만 올해 한 번도 안 받았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분들은 15% 감소를 입증해서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경우의 케이스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포털에서 찾아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유심히 보시고 신청하거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 받은 소상공인들은 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문자가 온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2차 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신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영업금지 영업제한에 연락이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근데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 때 자기가 매출이 예를 들면 줄어든 게 입증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매출이 더 줄어든 게 입증이 된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신규 신청자들이잖아요. 이 경우도 국세청이나 등에서 바로 통보지는 올 텐데 그래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소상공인 진흥공단 같은 기관에 먼저 문의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조 정도로 통과돼서 1차 때 14.3조, 2차 때 7.8조에 비해서 당장 2차 때 7.8조에 비해 3.5조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무슨 재난지원이 되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9.3조로 상향이 돼서 원래 영업금지 업종도 200만 원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나 늘어난 거잖아요. 300만 원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두 달치 월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두 달치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움은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대료가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밀려있는 경우에 임대료를 내는데 도움은 되지만 바로 그런 다음에 손님들이 막 들어와야지 또 경제 활성화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여론도 같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도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우리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는 데는 더 효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평가하면 일단 9.3조는 긍정적이다. 너무 힘든 사람들 빨리 지원하자. 근데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줘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수입이 나가는데 이걸 이제 소상공인들은 전문용어로 돈맥 경화라고 그러거든요. 돈이 지금 돈의 맥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설날 전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가 빨리 논의를 하자. 정치권도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받는 항목이 임대료 관련 내용입니다. 임대료 관련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외에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임대료 멈춤 법안이 있는데 그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영업이 금지되면 임대료도 중단되는 거고 그럼 건물주들이 내야 되는 대출 원리금 상환도 중단되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통과가 안 됐고 국민께서 들어보셨을 착한 임대인 운동이 대폭 강화됩니다. 예. 예전에는 임대를 100만 원을 깎아주면 연말에 5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요. 예. 그 비율을 무려 70%로 올립니다. 그럼 100만 원 임대를 깎아주잖아요. 예. 그럼 7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물주께서 손해는 3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임대소득세나 법인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예. 그 세금에 비하면 사실상 건물주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세금 원래 우리가 연말에 소득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30-40%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임대사업자들도. 근데 그중에서 70% 임대를 깎아준 거에서 70%는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깎아주면 7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예. 30만 원만 손해보는데 그 30만 원이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있습니다. 1억 미만의 소득인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까봐 그런 조치를 한 건 그건 합리적이죠. 어쨌든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모든 건물주 친구들께서는 임대료 깎아주면 무려 70% 돌려준대. 네가 손해 30%만 보고 예. 그것도 세금 내는 거에 비하면 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야말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설 때 아니냐 이렇게 적극 권고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동참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5만 명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지금은 함께 사는 상생을 결단할 때다. 간절히 호소드려봅니다. 소장님 지금 나눌 말이 많은데 시간상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왔습니다. 준이 찬이 파파님께서는 전기료나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 감면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고 9676번님 그냥 자동차세나 부가세 조정해주면 안 되나요? 진짜 힘들어요 하셨고 또 HS윤님께서는 보편적 지원 참석합니다라고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그 일부 세제 지원도 세입자들에게는 있는데요. 예.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을 당하고 있는 놀이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자, 서울시에서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선결제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제로페이 담당관 김홍찬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부터 서울시에서 선결제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겁니까? 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화했죠. 예. 2.5단 강화했는데 그 와중에서 PC방,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다 지금 영업 제한 내지 아예 그냥 집합 금지로 영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너무 많으세요.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총 합쳐서 한 20만 개소 정도가 지금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위기만 겪으시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영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위기를 겪기 위해서 아주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행하는 서울사랑 상품권은 짧은 기간에 영업 제한 업종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 다만 지금 실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결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선결제 문화를 좀 확산하고 싶다. 네. 영업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 우선 이제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권은 기존에 이제 서울사랑 상품권 굉장히 이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서울시 전역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이면서 이 상품권은 아까 말씀드린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소비자 단위에서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구매 한도가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내년 1월 31일까지 써야지만 되는 유효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해당 업소에서만 쓸 수 있고 1월 31일까지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예. 거라고 생각하고요. 20만 개 업소가 전부 참여하신다고 그러면 한 50만 원 가량 예. 평균적으로 결제가 되게 되면 한 1,000억 가량의 지원 효과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면 예. 서울시에서 이제 만 원을 지원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9만 원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실 수가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선결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선결제에 저희 참여하시는 사장님들은 한 1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좀 주시는 걸로 이제 동의를 하신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 20% 선결제를 하시는 대신 20%의 추가 할인이 되니까 좀 혜택이 많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 고통받고 있는데 좀 좋은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제로페이 담당의 김홍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또 보험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는 5대 실책입니다. 카메라에 잡힌 살려주세요라는 구치소 수감자의 절규 많이들 보셨죠? 이 수감자는 방역당국 지시로 확진자 8명이 한 방을 쓰고 있다며 손글씨로 쓴 종이를 구치소 밖으로 내밀어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자, 어제만 233명 추가 확진에 이어서 지금까지 동부구치소 수감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92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과연 이분들이 요양병원 등 다른 집단시설이었다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이렇게 방치될 수 있었을까 싶군요. 자, 조선일보가 실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법무부의 5대 실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주나 지나 전수검사. 그럼 3주 동안 당국은 뭘 한 겁니까? 자, 둘째, 예산 없다며 마스크 안 줘. KF94 마스크가 지급된 게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셋째, 무증상 음성 나온 재소자 격리 조치 없이 한 달여간 방치. 살려달라는 절규가 나올만 하죠. 자, 넷째, 매뉴얼 공개도 없어.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무조건 감추고 숨기기만 할 건지요. 자, 다섯째, 7, 8월 해외에서는 교도소 집단 감염에 폭동도 났는데 뭐 했나? 네, 진짜 뭐 하셨습니까?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확진 수용자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수용자를 경기도 이천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라도 수용 밀도를 낮추겠다는 건데요. 국방어학원은 지난 2월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했던 곳입니다. 네, 두 번째 숫자 5인 이상이면 코파라치입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식당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죠. 자, 그러자 요즘 시내 식당에선 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하는 코로나 파파라치, 코파라치 등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코파라치에 딱 걸릴까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현장을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옆 가게가 위반하는 모습을 봤다. 관광지에서 셔틀을 타려고 줄지어 있어서 사진 찍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하는 거래처가 있다 등 그 사례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다고 밝혔고요. 경상남도는 이미 신고자 12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달 한 달만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코로나 위반 신고는 총 2만 5천 건, 지난달에 2배가 넘었다고 하는군요. 네, 세 번째 숫자는 통행금지 시간 저녁 6시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에선 현재 저녁 8시부터인 통행금지 시간을 6시로 2시간 앞당긴다고 합니다.
통행 금지면 무조건 집 밖을 나서지 말라는 거죠. 프랑스는 전 지역에서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통금 조치가 다음 달 7일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생사 확인 안 된 37명입니다. 오늘 아침 춥죠. 어제보다 무려 10도 넘게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런 강추위에 제주 해상에서는 어선이 전복돼 배에 타고 있는 37명에 대한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항 북서쪽 2.6km 해상에서 39톤급 명민호가 전복됐다는 사고가 접수가 됐고요. 배에서 구조신호가 잡혀 해경이 선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높은 파도에 기상 악화로 아직도 구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배는 오늘 새벽 강파제에 부딪혀 뒤집힌 채로 제주항 강파제 인근에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 안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구조 소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교통법률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무디 블러스의 For My Lady. 네, 매주 수요일은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 묻지마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음주운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 마실 때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방법이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선 대리운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대리운전을 맡겼다고 전부가 아니죠. 대리운전 기사와 실갱이를 하거나 집에 거의 다 왔다며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리운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이외에도 골목길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야간 운전 중 사고로 도로 위 시설물이 파손됐을 땐 어떻게 되는 건지, 교통법률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선착순입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를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누는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직접 뵙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로 네, 진행을 잘 해보겠습니다.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대리운전 이용하면서도 네. 참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사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기고요. 네. 도착 후에 자신이 직접 주차하겠다며 차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도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했고 예. 도로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다가 예. 이제는 도로이든 아니든 둘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게 도로고 어떤 게 도로가 아니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그 외에 특정인이 다닐 수 있도록 출입이 제한되는 것은 도로가 아닌 곳을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이 출입을 통제한다면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처벌 안 하다가 이제는 처벌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문제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면허 취소,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아닌 곳에서는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 시키고 있어요. 방금 아나운서님 이야기하신 그런 사례 같으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받아요. 그런데 면허 취소나 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아직 법의 공백인데 음주운전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 운전면허 살아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는다. 지금 판례를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형사처벌은 받되 면허는
취소나 정지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 처벌 안 하다가 처벌한 걸로 바꿨는데 이제 도로 아닌 곳에서 면허 취소나 정지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운전자가 원해서일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대리운전자가 기사님이 차를 두고 가버린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네네. 차를 두고 가버렸다.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는 상황도 종종 있어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보통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운전자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운전하시다가 음주운전으로 검거되시고 형사처벌까지도 받는데 먼저 대리기사님이 차를 두고 갈 정도다라고 한다면 어느 다툼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 다툼에 대해서 이제 운전자가 아닌 그 차주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생각은 뭐 차근차근 해보시고요.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먼저 형사처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고까지 이어지면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다고 또 마냥 기다렸다가는 2차 사고 발생될 것 같고 발생되면 또 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 물을 수도 있고 민사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고 정말 난감한 거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먼저 1차적으로 운전대를 대리기사님에게 맡겼으면 얌전히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다. 112 경찰 신고해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호소하시고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설명하셔가지고 경찰관님 안내 받으셔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나중에 운전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 양형이 고려될 수도 있고 문제는 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리기사님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또한 대리기사님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운전하시는 그 차주분 음주운전을 하셨지만 형사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만 교통방해로 인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한에 해당돼서 위협상을 기합해서 음주운전자는 처벌 안 받고 신고한 대리운전 기사님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리기사님을 열받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얌전히 계셔야 돼요. 자, 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열받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음주 중에 대리운전 기사분께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리운전 기사님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대중교통 또 일반 자동차 운전자도 다 그 대상이 되고 마찬가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이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운전대 잡으신 분들은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대 잡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 대리기사님을 폭행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20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는데 폭행 협박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벌금형까지, 상해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고요. 3년에서 30년의 징역형까지,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 그래서 신호 대기 중 그리고 승하차 대기 중인 경우 이와 같은 일시정차도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중뿐만 아니라 잠깐 대기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특가법 적용 대상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통 단순 폭행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 반사 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단서만 제출돼도 상해죄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잠시만요. 지금 조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속보 전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과 김진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둘 중에 한 명이 지목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죄송하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말은 친구끼리라도 운전대 잡고 있을 때는요, 얌전히 계시라는 말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폭행행위가 운전 중에 일어난다면 승객 그리고 또 다른 차량 운전자 승객 나아가서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가중처벌합니다. 이 법이 200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도록 만드는데 이 법 취지를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서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만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사분이? 네, 보통 운전자가 사고를 내게 됐다. 그랬을 때는 차량 파손 부분하고 사람이 다친 부분하고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운전자는 뭐 차량 파손이든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 두 부분 다 대리기사님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업자 마찬가지로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주거든요. 차주 같은 경우에는 대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이익이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인 대물이 나눠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려면 대리운전회사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고 차주는 그 운전자가 제한돼 있더라도 누구나 운전이 아니더라도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가입돼 있으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요. 5128번님. 네네.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해서 몇 마디 했더니 화를 내면서 주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간 겁니다. 버스도 다니는 곳이고 비도 오고 해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대리운전 기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 해당 대리운전 기사도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제 질문 주신 분이 본인이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대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합돼서 형사처벌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아주 짧은 거리, 교통상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는데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질문의 요지는 사실 본인이 음주운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님 처벌 받냐 안 받냐 이 문제인데요.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차를 두고 가버렸다라는 것은 교통을 방해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되고요. 또 차를 버려두고 가는 바람에 2차 사고 발생됐으면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 형사처벌까지도 받습니다. 나아가서 또 음주운전을 마지못해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대리기사님과의 어떤 신분관계 여기에 대해서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줘야 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계약상 의무뿐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위해를 발생시키고 가버렸다면 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리기사님은 본인은 음주운전만 생각하고 영상 찍어서 신고했다가는 본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아셔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했는데요. 저희 아파트 입구 차단기에 딱 차를 걸쳐놓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후에 아파트 경비분께도 두고두고 욕먹었네요. 자, 이럴 때 대리운전 회사에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결국은 이와 같이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예. 대리 기사님이 승객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줘야 돼요. 예. 사람뿐만 아니라 차까지. 그런데 그렇죠. 차를 교통 방해되는 곳에 세워놓고 가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통이 방해됐다면 교통방해죄 해당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차단기에 세워뒀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화가 나셨나요? 이게 차단기에 이걸 차를 걸치고 네.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네, 보통 그 기사님하고 이제 승객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경우 이런 일이 종종 발생되는데 예. 기사님들이 그냥 가버리면 뭐 나는 뭐 돈도 안 받았는데 그냥 가도 되지 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 본인이 일단 형사처벌 받으니까 좀 승객들이 좀 힘들게 하더라도 끝까지 마무리 잘해주셔야 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최근에는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대리운전하는 그 길방 대리운전 때문에 여러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대리업체에 전화해서 대리기사님이 오시면 그렇죠. 뭐 요금을 지불하거나 카드 예. 결제하고 난 뒤에 이렇게 목적지에 가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취객들이 이제 있으면 대리기사인 척 하면서 접근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대리기사님의 대리 행위를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그러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걸 하는 거죠? 대리비를 받는 것이죠. 본인이. 예. 낚아채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업체와 대리기사님 그리고 차주에 대해서 암적인 존재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대리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대리기사지만 신원도 확인 안 되고요. 예. 오히려 차주가 범죄 대상이 되고 현금 거래하게 된다면 증거 자료 없고 또 그렇죠. 사고 나면요. 이러한 길방 대리기사님은 그냥 예. 도망갑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남아있어도 변제 능력 없고요. 또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차주가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고, 다 했습니까?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 정말 매섭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세미 한파가 시작됐는데요. 자, 한파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추위 대비 잘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찾아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